준호가 아프리카 깊은 산골에서 30개월 동안 고생하며 기술 프로젝트를 마무지었어요. 그곳은 생활 조건이 혹독하고 통신도 거의 안 되는 곳이었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아내 다혜의 환한 미소를 기대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받은 건 짧은 메시지 하나뿐이었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와. 택시 타고 와. 그 메시지를 보니 거의 3년 만에 느끼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차가운 허탈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준호는 창밖을 보며 옛 추억을 떠올렸어요. 결혼한 지 5년 다혜와 함께 산 그 아파트는 항상 따뜻하고 익숙한 곳이었죠. 다혜가 직접 고른 소파, 함께 산 화분들, 주방에 붙인 메모들. 그런데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집 안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세련되고 차가운 느낌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준호는 눈을 의심했어요. 원래 아늑했던 거실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가구들은 미니멀한 스타일로 바뀌었고 값비싼 듯한 검은색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벽에는 추상적인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대담한 색채와 형태가 낯설었어요. 공기 중에는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죠.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게 다 뭐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를 보니 익숙한 잡지 대신 남성용 한정판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고급 만년필이 있었는데 거기 새겨진 이니셜은 PSJ였죠.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분명 남자 물건이었어요. 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다혜가 취향을 바꿨나? 그런데 이건 생각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주방도 변해 있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평소 좋아하던 음식 대신 와인병과 치즈가 가득했죠. 싱크대 위에는 새로운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앉아 다혜를 기다렸어요. 시차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아내를 볼 생각에 참았죠. 문득 창밖을 보니 밤하늘이 어두웠어요.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 길에 본 서울의 불빛들이 아직 눈에 선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다혜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새로 자른 단발로, 화장은 평소보다 진했어요. 그런데 눈빛이 준호를 피하듯 스쳤죠. 왔어? 다음 주에 오는 줄 알았어. 다혜가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 차가운 인사에 준호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는 일어나 안아주려 했지만 다혜가 살짝 몸을 피하듯 주방으로 갔죠. 피곤할 텐데 물 마실래? 그녀가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어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집이 많이 바뀌었네. 그가 말했죠. 다혜는 물을 따르며 그냥 좀 바꿔봤어. 지루해서 떴더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준호는 그걸 느끼고 더 불안해졌죠.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지만 다혜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화면을 힐끔 보니 메시지가 여러 개와 있었죠. 그녀가 재빨리 화면을 끄는 걸 봤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가 어색했어요. 준호가 아프리카에서의 일화를 이야기하려 하자 다혜가 아, 그래? 힘들었겠다라고 짧게 답했죠. 평소라면 더 물어보고 웃으며 들어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준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다혜야, 무슨 일 있었어? 나한테 말해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했죠.
그런데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준호가 샤워하려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죠. 세면대 위에 고급 전기 면도기가 놓여 있었어요. 그가 쓰던 단순한 타입이 아니라 최신 기술이 들어간 거였죠. 이건 뭐야? 준호가 중얼거리며 들어봤어요. 다혜가 욕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아, 그건 사촌 오빠가 들렀을 때 둔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준호는 사촌 오빠가 면도날만 쓰고 집에 온 지 1년이 넘었다는 걸 기억했죠. 사촌 오빠? 언제 왔어? 그가 물었어요. 다혜는 지난달쯤 그냥 잠깐 뜸이라고 얼버무리며 나갔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와 보니 다혜는 이미 침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준호가 침대에 누우려 하자 그녀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죠. 잘 자, 다혜가 속삭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준호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테이블 위시계와 만년필, 향수 냄새가 맴돌았죠. 밤새 뒤척이며 다혜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한 번 꿈을 꾸는지 몸을 뒤척일 때 준호는 가슴이 아팠죠.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일어나 커피를 타려 하자 다혜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나가봐야 해. 그녀가 말했죠. 준호는 함께 아침 먹자라고 붙잡았지만 다혜는 미안, 바빠라고 하며 문을 나섰어요. 집에 혼자 남은 준호는 다시 거실을 둘러봤어요. 추상 그림 아래 선반에 놓인 책들을 보니 대부분 남성 패션과 비즈니스 관련이었죠. 원래 다혜가 좋아하던 로맨스 소설은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아프리카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다혜와의 추억을 떠올렸죠. 결혼식 날, 그녀의 웃음소리, 함께 여행 갔던 제주도. 그런데 지금 이 집은 그 추억과 맞지 않았어요. 문득 다혜의 옷장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안을 힐끔 보니 남성용 셔츠 한 벌이 걸려 있었죠. 이건 준호가 다가가 만져봤어요. 크기가 자기 것과 달랐어요. 다혜가 세탁소에서 잘못 가져온 거야 라고 할 것 같았지만 불안이 커졌어요. 점심때쯤 다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런데 답이 늦었죠. 1시간 후에 아무거나라는 짧은 답이 왔어요. 준호는 집안을 청소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청소하다 보니 서랍 속에서 남성용 양말 한 켤레가 나왔죠.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는 혼자 속으로 외쳤어요. 다혜가 돌아올 때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물어보기로 했죠. 저녁에 다혜가 돌아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며 오늘 힘들었어 라고 했죠. 준호가 얘기 좀 해. 집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물건들도 이상하고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다혜는 한숨을 쉬며 그냥 바꾼 거야. 네가 없어서 외로워서 취미로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말하면서 시선을 피했죠. 준호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의심이 싹 텄어요. 그날 밤 침대에서 다혜가 잠든 척 등을 돌렸어요. 준호는 그녀의 등을 보며 속으로 울었죠. 거의 3년 만의 재회인데 왜 이렇게 차가운 거지? 다음 날 아침 다혜가 출근한 후 준호는 집안을 더 자세히 뒤졌어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어요. 파크 송준, CEO라고 적혀 있었죠. 이니셜이 P, SJ였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쥐고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다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어요. 아프리카에서 보낸 편지들, 영상통화로 나눴던 약속들.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듯했죠. 다혜가 저녁에 돌아오자 준호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건 거래처 사람 명함이야. 왜 그걸 봤어? 그녀가 소리를 높였어요. 준호는 집안 물건들이 다 이상해. 솔직히 말해라고 했죠. 다혜는 의심하는 거야? 네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고 대받아쳤어요. 싸움이 시작됐죠. 그날 밤 둘은 각방에서 잤어요. 준호는 불면의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그는 다혜의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잠금이 풀려 있었죠.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승준 오빠라는 이름으로 된 대화가 있었어요. 오늘 밤 어때? 라는 메시지가 보였죠.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준호는 가슴을 부여잡고 앉아 있었죠. 다혜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결심했어요. 대화를 해야 한다고. 그런데 다혜가 나와서 미안, 어제 과민했어 떠떠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는 눈을 뜨자마자 어제 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승준 오빠라는 이름, 그 짧은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혜는 이미 일어나 침대 옆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은 일찍 깬 모습이었죠. 그녀가 거울 앞에 서서 화장품을 꺼내는 걸 보며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다혜는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어요. 오늘 대학 친구들 만나서 사회 프로젝트 얘기 좀 할 거야. 오랜만에 모이는 거라서.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지만 준호는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다혜가 블러셔를 두드리며 뺨을 붉히고 아이섀도를 꼼꼼히 바르는 걸 지켜봤어요. 평소 출근할 때보다 훨씬 공들인 화장이었죠. 머리카락을 빗질하며 컬을 넣고 마지막으로 향수병을 꺼내 목덜미와 손목에 뿌렸어요. 그 향기는 달콤하면서도 강렬했죠. 준호가 본 적 없는 브랜드였습니다. 새 향수 샀어? 그가 물었어요. 다혜는 거울을 보며 응, 친구 추천으로라고 짧게 답했죠. 옷장 문을 열고 다혜가 꺼낸 건 검은색 드레스였어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길이에 몸매를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은은한 광택이 나는 소재였죠. 그녀가 그걸 입고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려보는 걸 준호는 침대에 앉아 지켜봤어요. 프로젝트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어? 그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습니다. 다혜는 신발을 신으며 그냥 기분 내고 싶어서. 오랜만에 나가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핸드백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할 때 준호는 창가로 따라 나와 창문을 통해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그녀가 택시를 잡는 모습이 멀어지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친구들인가? 그는 혼자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집에 혼자 남자 준호는 커피를 타 마시며 어제의 의심을 곱씹었어요. 핸드폰 메시지, 명함, 집안 물건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는 거실 서랍을 열고 지난 2년간 쌓인 서류 더미를 꺼냈습니다. 우편물, 영수증, 은행 고지서들. 손이 떨리며 하나씩 펼쳐봤어요. 먼저 눈에 띈 건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매달 발송된 그 종이들이 그의 손에서 바스락거렸죠. 첫 페이지부터 이상한 항목들이 쏟아졌어요. 이게 다 뭐야? 그는 중얼거리며 앉았습니다. 명세서에 적힌 건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였어요.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들, 예를 들어 서울의 유명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50만 원 넘는 저녁 식사.
한 번이 아니었어요. 매달 2, 3회씩 반복됐죠. 혼자서 이런 데가? 준호가 속으로 물었지만 답은 뻔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니 호텔 예약비가 나왔습니다. 부티크 호텔, 스위트룸 요금으로 100만 원 가까이. 주말마다 체크인 기록이 있었어요. 다혜가 왜 호텔에?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더 내려가 보니 쇼핑 항목들이 쏟아졌어요. 남성용 맞춤 수트 150만 원, 헤르메스 실크 타이 30만 원, 톰포드 향수 세트 20만 원, 총액이 200만 원을 훌쩍 넘었죠. 이건 남자 물건이잖아. 준호의 손이 명세서를 구겼습니다. 그는 명세서를 내려놓고 다혜의 핸드백을 봤어요. 거실 테이블에 놓인 새 가방, 루이비통 로고가 새겨진 거였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지갑, 화장품,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주말 스파 패키지였어요. 커플 스파 2인용, 가격은 80만 원. 장소는 강원도의 고급 리조트였죠. 누구랑 갔어? 준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가방을 원래대로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혜의 옷장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죠.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옷장 안은 익숙한 옷들로 가득했지만 준호의 눈에 띈 건 새로운 속옷들이었어요. 빨간 레이스 브라와 팬티 세트, 가슴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끈이 얇고 투명한 부분이 많았죠. 옆에 검은색과 핑크색도 있었어요. 다혜가 이런 걸 입었어? 그는 손으로 만져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결혼 전에도 그녀는 심플한 면 속옷을 선호했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니 속옷 서랍 아래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고급 콘돔 팩이었죠. 아직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12개 1위. 이게 왜 여기 있어? 준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상자를 던지듯 내려놓고 서랍을 닫았어요. 기운이 빠진 채로 침대에 앉아있던 준호는 문득 머리맡 서랍을 열어봤어요. 다혜의 쪽이었죠. 안에는 크림, 약, 그리고 낯선 병 하나. 남성용 헤어 왁스, 고급 브랜드로 보이는 거였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약간 사용된 흔적이 있었죠. 이 향기, 그는 코를 대고 맡아봤어요. 집안 공기 중에 배어있던 그 냄새였습니다. 그는 서랍을 닫고 발코니로 나갔어요. 비가 그친 하늘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그런데 발코니 구석 화분을 보니 잎사귀 아래에 뭔가 숨겨져 있었어요. 손을 넣어 꺼내보니 쿠바산 씨가 한 갭이 반쯤 타는 적이 있었죠. 다혜가 피우는 거 아니잖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신발장이었어요.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보니 다혜의 구두들 사이에 남성용 가죽 신발 2켤레가 놓여 있었죠. 한 켤레는 검은색 비즈니스 스타일, 손으로 만든 듯한 세밀한 스티칭이 보였어요. 사이즈 275. 다른 한 켤레는 캐주얼 브라운 로퍼 270 사이즈. 2켤레? 다른 사람 거? 준호는 신발을 들고 무게를 느껴봤어요. 새 것처럼 깨끗했지만 밑창에 약간의 흙이 묻어 있었죠. 그는 신발을 내려놓고 머리를 쥐어짜며 앉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명세서, 물건들, 메시지. 저녁이 되자 다혜가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며 피곤해 죽겠어 라고 중얼거렸죠. 준호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 그가 물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다혜는 코트를 벗으며 재미있었어. 옛날 얘기 많이 했어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일어나 신발장을 가리키며 이 신발들 뭐야?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죠. 다혜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건
친구가 맡긴 거야. 세탁하려고. 그녀의 손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소 거짓말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준호가 명세서를 내밀었어요. 이 화단들, 호텔, 쇼핑, 다 설명해.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다혜는 시선을 피하며 그건 회사 일로 쓴 거야. 거래처 사람들 접대라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죠. 콘돔은? 헤어 왁스는? 시간은? 준호가 연이어 물었어요. 다혜의 얼굴이 붉어지며 너 왜 내 물건 뒤져? 프라이버시 침해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 세게 목걸이를 쥐었어요. 솔직히 말해. 승준 오빠가 누구야? 준호가 마지막으로 던졌죠. 다혜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비가 다시 내리는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다혜의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을 기다리며 그는 눈을 감았죠. 며칠 후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어요. 준호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목이 뻐근한 걸 느꼈습니다. 그날도 다혜는 일찍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녀가 주방에서 커피를 따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도 바쁘네? 준호가 물었지만 다혜는 대답 대신 응이라고만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준호는 한숨을 쉬며 우편함으로 향했어요. 현관 옆에 쌓인 우편물 더미를 뒤적이다가 눈에 띈 건 두꺼운 봉투 하나였죠. 통신사에서 온 전화 요금 청구서였습니다. 다혜 이름으로 된 거예요. 평소보다 3배는 두꺼워 보였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아? 그는 봉투를 뜯으며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청구서를 펼쳐보자마자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페이지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죠. 통화 내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하나의 번호로 집중된 거였어요. 그 번호 아래에 저장된 이름은 CEO 8기였죠. 박서진, 그 이니셜이 떠올랐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과 맞아떨어졌어요. 이게 몇 통화야? 그는 손가락으로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0통 넘는 통화, 게다가 수천 건의 메시지. 시간대를 보니 아프리카에서 그가 일할 때 한국 시간으로 낮 시간대에 집중됐어요. 그리고 밤늦게 새벽 2시, 3시에도 통화 기록이 있었죠. 밤에 무슨 일로? 준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청구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어요. 비가 그친 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일찍 들어와. 얘기할 게 있어. 답이 바로 왔죠. 왜? 무슨 일? 그런데 그 메시지조차 평소와 달리 짧았어요. 준호는 집안을 서성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청구서를 다시 펼쳐봤어요. 통화 시간 합치면 매일 몇 시간씩 됐죠. 이 번호가 누구야? 그는 번호를 메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공개된 정보는 없었지만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CEO 박서진일 거라고. 저녁에 다혜가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며 피곤해라고 말했죠.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려던 그녀를 준호가 불렀습니다. 다혜야, 앉아봐.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다혜가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죠. 준호가 청구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CEO Park? 이 번호로 왜 이렇게 통화가 많아? 다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녀가 손으로 청구서를 만지작거리며
아, 그건 투자 자문사 사람이야. 온라인 비즈니스 프로젝트 때문에 상담하는 거 덧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눈이 준호를 피했죠. 온라인 비즈니스? 너 기술 쪽은 잘 모르잖아. 갑자기 왜? 준호가 물었어요. 다혜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요즘 관심 생겼어. 돈 벌어보려고. 복잡한 프로젝트라 자주 얘기해야 해 라고 설명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낮밤 없이? 새벽 3시에? 그게 말이 돼? 다혜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심하지 마. 그냥 일 때문이야 라고 소리쳤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준호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알았어. 믿을게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불신이 타오르고 있었죠. 저녁을 먹는 내내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다혜가 포크로 음식을 찔러대며 먹지 않았죠. 준호도 입맛이 없었어요. TV 소리가 방안을 메웠지만 둘 다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다혜가 먼저 침실로 들어갔어요. 먼저 잘게 그녀가 문을 닫으며 말했죠. 준호는 거실에 앉아 TV를 켜놓고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지나자 그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어봤어요. 다혜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깊이 잠든 듯 했어요. 그는 그녀의 핸드폰을 테이블에서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결심했죠. 화면을 켜보니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옛날 비밀번호를 입력해봤습니다. 결혼 기념일 날짜. 놀랍게도 풀렸어요. 아직 안 바꿨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CEO 팔쿠아의 대화가 맨 위에 있었죠. 스크롤을 내리며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개는 업무처럼 보였지만 곧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주말에 만나자. 그런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다혜의 답장도 마찬가지였죠. 나도. 빨리 와. 준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더 내려가 보니 사진 첨부가 많았어요. 둘이 함께 찍은 셀카, 레스토랑에서 웃는 모습. 이게 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갤러리 앱으로 들어갔어요. 일반 앨범은 평범했지만 숨김 앨범이 있었죠. 비밀번호를 요구했어요. 다혜의 생일 날짜를 넣어봤습니다. 열리자마자 화면이 가득 찼어요. 수백 장의 사진과 비디오. 다혜와 낯선 남자, 호텔방에서 포옹하는 장면, 키스하는 순간, 심지어 더 친밀한 모습들. 남자는 40대 초반쯤, 잘생긴 얼굴에 고급 슈트를 입고 있었어요. 배경은 명세서에 나온 그 호텔들이었죠. 준호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비디오 하나를 재생해보니 다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 오빠, 사랑해. 그녀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죠.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다시 메시지로 돌아가 읽었어요. 더 깊은 대화들. 다음 달 유럽 여행 가자. 좋아. 파리에서 로맨틱하게. 계획들이 빼곡했어요. 그런데 가장 아픈 건 준호에 대한 말들이었죠. 준호 그 바보. 아프리카 숲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 다혜가 보낸 메시지. 그냥 속이기 쉬운 놈이야. ATM처럼 돈만 보내주면 돼. 또 다른 메시지. 그 녀석 생활 방식 진짜 구시대적이라 지겨워. 너처럼 세련된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준호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15년 동안의 사랑,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침실로 돌아갔어요. 다혜가 여전히 자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니 예전의 순수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배신으로 물든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침대 끝에 앉아 밤새 울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때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사진들, 메시지들이 맴돌았죠. 왜 나한테? 그는 속으로 외쳤어요. 다음 날을 어떻게 맞이할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에 다혜가 일어나 잘 잤어? 라고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출근한 후 그는 핸드폰 사진을 자신의 기기로 옮겼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이제 끝이야. 그는 창밖을 보며 결심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준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혜가 출근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는 속으로 다짐했죠. 핸드폰에 옮겨놓은 사진과 메시지들을 다시 확인하며 머릿속의 계획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준호는 재킷을 입고 현관으로 나섰어요. 다혜가 출근한 지 30분쯤 됐을 때 그는 택시를 잡아 그녀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번잡한 거리가 스치듯 지나갔죠. 택시 기사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준호는 그냥 따라가요 라고 짧게 답했어요. 회사 앞에 도착하자 다혜의 차가 보였어요. 그녀가 점심시간에 나와 택시를 잡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지. 준호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그녀의 택시를 따라 또 다른 택시를 탔어요. 저 차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택시는 청담동 쪽으로 향했어요. 고급 상점들이 즐비한 거리, 예술 갤러리들이 모인 곳이었죠. 다혜가 택시에서 내리자 준호도 멀찌감치 내려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평소 관심 없던 미술 전시회장으로 들어갔어요. 간판에 현대추상미술특별전이라고 적혀 있었죠. 전시회장 입구에서 다혜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어요. 곧 검은색 슈트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죠. 미소가 매력적이었어요. 그는 다혜를 보자마자 다가가 안아줬습니다. 늦어서 미안. 남자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다혜가 웃으며 괜찮아. 오빠라고 답했죠. 그들은 입구에서 키스를 했어요. 길고 깊은 키스.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벽 뒤에 숨어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 초점이 흔들렸지만 충분히 선명했죠. 그 후 둘이 손을 잡고 전시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입장권을 사서 멀리서 따라 들어갔어요. 그들은 그림 앞에서 속삭이며 웃었죠. 남자가 다혜의 허리에 손을 두르는 게 보였습니다. 전시를 마친 후 그들은 밖으로 나와 검은색 고급 세단으로 향했어요. 벤츠 S클래스, 번쩍이는 차체가 눈에 띄었죠. 남자가 운전석에 타고 다혜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 저 차 따라가요 라고 말했어요. 차는 강남 쪽으로 달렸습니다. 호텔 앞에서 멈추자 둘이 내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로비에서 멀찌감치 지켜봤지만 더 들어갈 수 없었죠. 누구지? 저 남자? 그는 호텔 박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둘이 나와 차에 타는 걸 봤어요. 다혜의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컴퓨터를 켜고 차 번호판을 메모한 걸 검색했어요. 온라인으로 차량 조회 사이트에 들어가 번호를 입력하니 소유주 이름이 떴습니다. 박서진.
어디서 들어봤어? 그는 검색창에 이름을 쳤어요. 뉴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AI 기술 회사 CEO 45세 성공한 사업가로 유명했죠. 인터뷰 사진에서 그 미소가 익숙했어요. 자선 활동도 하고 가족도 완벽하다고 기사를 읽으니 아내 한유라가 피아니스트라고 나왔습니다. 43세 클래식 피아노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었죠. 사진 속 가족은 행복해 보였어요. 서진과 유라, 그리고 두 아이. 이런 사람이 준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다혜가 돌아오자 준호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오늘 어땠어? 그가 물었죠. 다혜는 친구랑 재미있었어 라고 웃으며 답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준호는 속으로 거짓말미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그는 익명 이메일을 만들어 유라에게 보냈습니다. 당신 남편에 대해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증거를 보낼게요. 첨부로 사진 몇 장과 메시지 캡처를 붙였죠. 보내기 버튼을 누를 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후 유라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증거가 사실이라면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녀가 지정한 곳은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강남 외곽,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죠. 준호가 도착하자 유라는 이미 앉아 있었어요.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차분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준호예요. 그가 인사하며 앉았습니다. 유라는 선글라스를 벗고 한유라예요. 그 이메일 정말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과 비디오를 보여줬습니다. 유라는 화면을 보며 손을 떨었지만 눈물을 참았어요. 이게 서진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아내가 준호가 말을 이었죠.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의심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자선 활동이라며 늦게 들어오고 그녀가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둘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라는 서진과의 결혼 생활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사랑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후부터 변했죠. 바쁘다고 하면서. 준호도 다혜에 대해 말했어요. 아프리카에서 3년 그녀를 믿었는데 유라는 눈을 감고 우리 둘 다 속았네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제안했어요. 함께 증거를 더 모아요. 복수가 아니라 공정한 해결을 위해. 준호가 동의했죠. 네, 그래요. 그날 카페에서 연맹이 맺어졌습니다. 유라는 서진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늦게 들어와요. 고객 미팅이라고 똥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다혜도 요가 수업이나 자선 모임이라고 해요. 라고 답했죠. 그들은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라가 아는 사람을 소개했어요. 신뢰할 수 있어요. 카메라와 녹음 장비가 최고예요. 다음 날 준호와 유라는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50대 남자 탐정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죠. 그들은 상황을 설명하고 서진과 다혜의 일정을 알려줬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을 중점으로. 유라가 말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고화질 카메라로 찍을게요. 비용을 치르고 나서 그들은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오후가 됐어요. 비가 살짝 내리는 날이었죠. 탐정이 미리 연락했어요. 대상들이 움직입니다. 준호와 유라는 탐정의 차에 타고 따라갔습니다. 다혜가 회사에서 나와 택시를 타자 그 뒤를 쫓았어요. 목적지는 강남의 고급 서비스 아파트였습니다. 서진의 차가 이미 주차장에 있었죠. 다혜가 내려 건물로 들어가자 서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이 안고 키스하는 장면을 탐정이 카메라로 찍었죠. 좋아, 들어갑니다. 탐정이 속삭였습니다.
준호와 유라는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유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진이, 그녀가 중얼거렸죠. 탐정이 무선으로 안에 들어갔어요. 창문 쪽에서 보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곧 서진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게 보였어요. 유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중요한 미팅이야. 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려왔죠. 유라는 알았어. 조심해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탐정이 그 통화를 녹음했어요. 완벽해요. 그가 말했죠. 몇 시간 후 다혜와 서진이 나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졌습니다. 주차장에서 키스를 하며 다음에 봐, 사랑해. 서진이 말했어요. 다혜가 나도라고 답하며 웃었죠. 모든 게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탐정이 추가 증거로 메시지와 통화 기록도 확보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는 해킹 도구로 서진과 다혜의 핸드폰 데이터를 뽑아냈죠. 메시지 속에 유라는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서진이 쓴 글. 다혜의 답장 준호도 멀리 있어서 걱정 없어. 그냥 안 보이면 신경 안 써. 그런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준호는 그 자료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라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충분해요. 법정으로 가요. 그녀가 말했어요. 둘이 카페로 돌아가 자료를 정리했어요. 밤이 깊어지자 준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혜가 이미 자고 있었죠. 그는 소파에 누워 곧 끝날 거야 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라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준호가 네라고 답했죠. 그들의 연맹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모였어요. 탐정의 자료 파일이 두껍게 쌓여 있었죠. 사진들, 비디오, 클립, 메시지 스크린샷, 통화 녹음.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걸 하나씩 확인하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유라와 통화할 때마다 이제 때가 됐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도 네, 동시에 움직여요 라고 동의했죠. 그들은 금요일 저녁을 D-Day로 정했습니다. 다혜가 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할 테니까. 준호는 집안을 서성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어두운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다혜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했어요. 그녀가 욕실에서 나와 화장을 시작하는 걸 준호는 방에서 지켜봤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귀걸이를 끼는 모습이 평소와 같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위선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저녁에 나갈 거야. 대학 동창 모임이야. 다혜가 거울을 보며 말했죠. 준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런데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다혜가 핸드백을 챙기며 나중에 지금 늦어라고 하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준호가 일어나 문을 막았습니다. 가지마. 볼 게 있어.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다혜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뭐야? 왜 그래? 그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준호는 태블릿을 켜고 첫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서진과 키스하는 장면. 이게 뭐야? 다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곧 화를 냈어요. 뭐 이런 걸 찍어? 스토킹이야? 그녀가 태블릿을 뺏으려 손을 뻗었죠. 준호가 한 발 물러서며 더 봐. 비디오도 있어라고 말했어요. 화면을 넘기니 아파트에서 머리 헝클어진 채 나오는 영상. 다혜가 소리를 지르며 거짓말. 합성한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이걸 왜? 어떻게? 준호는 차분하게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사랑해, 오빠. 다혜가 보낸 글들.
준호 그 바보 모를 거야. 그 문장을 보자 다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제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준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신용카드 명세서도 봤어. 호텔, 쇼핑, 다. 그는 파일을 내려놓고 변호사 고용했어. 이혼 서류 준비 중이야. 보상금 청구하고 그 남자도 고소할 거야. 다혜가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실수였어. 외로워서 그랬어.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준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3년 동안 믿었는데 이게 네가 한 짓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다혜의 흐느낌이 문 밖에서 들려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유라는 집에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잠든 후였죠. 그녀가 식탁에 앉아 자료 파일을 펼쳐놓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서진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피곤하네. 그가 코트를 벗으며 말했죠. 유라는 일어나 앉아봐. 중요한 얘기 있어 라고 했습니다. 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무슨 일? 유라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파트 안에서 그가 한 통화, 미팅 때문에 늦어. 그 거짓말.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누가 준 거야? 해킹이야 라고 소리쳤죠. 유라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다혜와의 키스 장면, 호텔 출입 영상. 이 여자 누구야? 설명해. 서진이 얼굴을 붉히며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야. 오해야 라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유라가 메시지 캡처를 내밀자 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유라는 순진해서 모를 거야. 그 문장. 서진이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 순간의 실수였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유라는 눈물을 참으며 실수? 몇 년째? 라고 물었어요. 서진이 무릎을 꿇고 용서해줘. 아이들 때문에 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이미 변호사 만나봤어. 이혼할 거야. 보상금과 양육권 다 청구할게 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서진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폭풍이 지난 듯 무거웠어요. 몇 달 후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첫 공판날 준호는 법원 복도에서 유라를 만났습니다. 힘내요. 그녀가 손을 잡아줬죠. 판사가 증거를 검토하며 명백한 불륜 증거입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다혜는 변호사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준호는 이겼어요. 이혼 성립, 집과 재산 대부분 그의 목, 다혜로부터 2억 원 보상금, 서진으로부터 5천만 원. 공정한 판결입니다. 판사가 말했죠. 준호는 법원을 나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회사로 돌아간 그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지며 승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네의 집중력이 인상적이야. 상사가 칭찬했어요. 유라도 승소했어요. 딸의 양육권을 얻고 서진의 재산 절반을 받았습니다. 학원을 더 키울게. 그녀가 친구들에게 말했죠. 공중에 동정심이 쏟아지며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학원 로비에 새로운 피아노가 놓였습니다. 그녀가 건반을 두드릴 때마다 과거의 아픔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서진은 모든 걸 잃었어요. 뉴스에 AI CEO 불륜 스캔들 기사가 쏟아졌죠.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직원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 주가가 폭락하더니 결국 파산 신청. 빚이 산더미야. 그는 변호사와 통화하며 울었어요. 게다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감옥 문턱에서 떨며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혜는 홀로 남았어요.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직장에서 해고됐죠. 그런 사람과 일 못해 상사가 말했어요. 재산은 날아가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서진과의 관계도 끝났죠. 내 탓이야. 그녀가 메시지로 보냈지만 답은 없었어요. 둘은 서로를 탓하며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죠. 아침에 커피를 타 마시며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유라와 가끔 통화했어요. 오늘 학원 공연 있어요. 오실래요? 그녀가 초대했죠. 준호가 웃으며 갈게요 라고 답했어요. 콘서트홀에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그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특별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유라가 말했죠. 이제 준호는 준비됐어요. 출근길에 만난 여자 동료의 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 같이 할래요? 그녀가 물었어요. 준호가 좋아라고 답했죠. 바람이 불어오는 거리에서 그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컸지만 진실은 항상 이기게 돼요. 그걸 깨달은 준호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